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마주카토의 Entrepreneurial State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장 보이지 않는 손에서 현대 신화까지, 그리고 2장 시장 실패를 넘어서 3장 국가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년 전 초기에는 경제성장과 부의 관심에 국가 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인용해서 자본주의 시장은 스스로 규제가 가능하고 국가의 역할은 시장에 최소한도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의 강압 없이 시장이 생산과 유통을 조직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학자 칼 폴라니는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은 지속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통제가 되는 계획주의에 의해서 부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케인즈가 말하게 되었죠. 케인즈는 자본주의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미래 성장 전망을 애니멀 스피릿에 의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는데요. 지속적인 과다 추세가 발생하고 승수 효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변동이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지출 감소로 불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죠. 그 밖에 민스키도 자본주의 재정의 취약성을 말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자본과 노동으로 선진 산업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헤로드와 도마가 이를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로드와 도마의 연구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로는 성장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장의 생산함수는 산출량을 물적 자본과 인간 노동의 함수로 보았던 거죠. 이때 기술의 변화는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변화를 외상 요소로 보았다는 건데요. 즉, 산출량의 변화의 90%가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설명이 불가능할 때만 기술 변화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얼 러비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성장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성장 이론에서는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생산 함수에서 기술 변화를 내생 요소로 삽입함으로써 R&D 투자와 인적자본 형성의 투자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생적 기술 변화는 쏴로의 모형처럼 고정소확률, 한계 수익 체감을 가져가는 대신에 인적 자본과 기술 추가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정부 주도 정책에서 정부는 기술과 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하고 지식경제에서 혁신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업의 시장 가치와 R&D 지출, 특허로 추정한 혁신 성과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넬슨과 윈터는 진화 경제학을 설파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함수의 프레임워크에서 외생이든 내생이든 생산함수상 기술변화 사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에 생산함수의 블랙박스를 강조했는데요. 혁신 능력의 차이에 따라 기업 간의 지속적인 차별화 과정이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기업만 생존, 성장하는 것은 경쟁적 선택 과정과 공진화로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로써 혁신정책은 이론정책과 다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1980년대 혁신경제의 성장 지표로서 R&D와 특허 변수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과 기업 간의 지식 흐름 촉진 정책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 및 벤처 캐피탈 형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OECD에 비해서 영국의 R&D 부분이 현저하게 저조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의 서비스 분야에는 R&D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R&D 기반 혁신 정책을 위해서는 보완적 자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 등의 인프라가 그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등 주요 경제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혁신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해라는 개념을 저자는 신화로 표현했는데요. 이 신화를 깨는 4가지 주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D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혁신이 실제로 성장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가 드물다는 거죠.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 R&D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혁신 지출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기업별 특정 조건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데미롤과 마츠카토는 제약산업에서 5년 연속 특허를 취득하고 제휴 관계를 맺은 기업만이 R&D를 통한 성장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혁신 정책은 R&D뿐만 아니라 기업의 속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코아드와 라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만이 R&D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고성장 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마츠카토와 페리스는 경쟁이 특히 치열한 산업 수명 주기의 특정 시기에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신화는 작은 것이 반드시 아름답지는 않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은 대기업과 비교되는 소기업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소기업의 역할이 아닌 젊고 고성장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스타 보고서에서는 많은 고성장 기업은 소규모이지만 많은 소기업이 모두 다 고성장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실제로 소규모의 기업은 사업을 중단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게 되었는데요. 폴티 와그너, 자민, 미란다의 연구에서는 실제 회사 규모의 성장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젊은 회사, 창업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았던 거죠. 또한 소기업은 실제로 대기업보다 생산적인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도처럼 소기업 우대 정책을 실시한 나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는데요. ES웨어 클레노의 연구에서는 인도와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 차이에서 4에서 60%가 소규모 저생산성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생산량의 배분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의 기업의 실패나 개인 사업자 이상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연속융자,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은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았던 거죠. 특히 소기업은 가족 경영 등 경영이 더 조직화되고 평균 임금이 낮고 청년 노동자가 적으며 교육과 국민후생이 부족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장 혁신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성장 장벽을 줄이며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대리인의 로비 활동을 강력히 저항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 캐피탈은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본 집약도와 기술 복잡성이 높은 지식 기반 분야에서 벤처 캐피탈의 실효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벤처 캐피탈의 개념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의 잠재력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초점을 맞춘 사모펀드로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려운 신생기업에게 자금 부족을 메꿔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생기업은 가족 및 친구 등 개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엔젤과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등의 자금 조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위원 자본이 매우 부족하므로 초기 단계에는 기술 및 수요 조건이 불확실하고 위원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잠재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이러한 시기에 자금 조달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각 단계에서의 위험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1단계에서는 대학과 국가대의 자본이 투입됐고 2단계, 3단계에서는 벤처 캐피탈이 투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이제 시장으로의 유도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세 번째 단계인 상업적 실행 가능성 구간에서는 흔히들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기업이 많이 도산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벤처 기업들에게 이 시기에 민간 지원 자금보다 공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부기관인 SBIR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정부의 상무부의 첨단 기술 프로그램 ATP를 이용해서 총 자금의 무려 20에서 25%까지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벤처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습니다. 즉, 벤처 캐피탈의 문제점은 단기간인 3, 4년 내에 상업적 타당성이 이미 확립된 높은 잠재 성장률을 갖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분야에만 안정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 지식 기반이 바이오테크나 친환경 기술 같은 신흥 분야에는 벤처 캐피탈은 적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단계의 벤처 캐피탈이 부족한 부분으로는 생명공학이라는 분야에서도 많은 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특허가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허 증가가 혁신 증가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특허법의 변화와 특허 사용의 전략적 이유의 증가가 이를 반영합니다. 특허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특허 수만 증가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유형이 확대되어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 상위 연구 도구, 유전자와 같은 기존 물질의 발견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생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대학 연구실에서 생성된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생명공학 산업의 출현을 촉진하였고, 벤처 캐피털이 특허를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특허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허 수가 증가했지만 질적인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치가 거의 없고 인용 횟수가 저조하며 제약 분야의 신약과 같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하였는데요. 한편 영국 정부는 이러한 수 증가에만 매몰돼서 특허 우대 정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법인세율 10% 인하를 적용하였는데요. 이를 비판하여 재정연구소 IFS는 이러한 제도는 혁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부 세수를 줄이는 효과만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경제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예산 삭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주가 주도 산업보다 더 성장적이라는 가정하에 삭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삭감의 두 가지 핵심 목표는 첫째, 재정 적자를 줄이고 둘째, 경제를 경쟁적으로, 기업가적으로,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공 부분의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개입을 유도하고 이것이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즉 국가 규모 축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율이라는 성장으로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부는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므로 민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맹신하면 시장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기초연구와 같은 장기적, 공익적 분야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나이트의 불확실성은 국가가 적극적 참여를 하고 초기 단계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과 나노기술 산업이 그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새로운 제품과 관련 혁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 국가가 성장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요제프 슌페터의 기업가 정신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제프 슌페터는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을 성공적인 혁신으로 전환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공정 또는 기존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업가 정신에서는 특히나 창조적 파괴를 강조하였습니다. 창조적 파괴는 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열악한 혁신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서 기존 기업들의 우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러한 창조적 파괴는 산업의 역동성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신기술은 창조적 파괴로 이어졌는데요. 증기기관, 철도, 전기, 전자,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등은 모든 것을 창출한 만큼 파괴하였지만 전반적인 부의 증가를 비약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한편 프랭크 나이트와 피터 드로크는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업가란 아이디어의 이름으로 자신의 경력과 재정적 안정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며 불확실한 사업에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나이트가 말하는 불확실성은 기술적 위험과 같은 기업가적 위험 감수는 위험할 뿐 아니라 매우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인스가 말하는 불확실성은 불확실한 지식이란 알려진 지식과 가능성이 있는 지식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전쟁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20년 후에 구리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자율의 변동률, 또한 그리고 새로운 발명품이 향후 쓸모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계산 가능한 확률을 도출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술 변화 분야는 R&D 투자가 새로운 제품으로 구체화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는 독특한 상황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약 분야의 경우에는 R&D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혁신까지 이루는데 최대 17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약물 하나당 비용이 4억 300만 달러에 소요되고
실패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만기의 화합문 중에서 단 하나만 시판 승인의 단계에 도달하고 이들 중에서도 성공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하나의 제품을 찾다가 완전히 다른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혁신은 운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목표 투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투자 수익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거죠. 다음으로는 기초연구 투자 성향을 통해서 혁신의 특성을 살펴보겠는데요. 혁신 과정에서 높은 위험과 우연성을 특성으로 해서 대기업은 기초 연구에 덜 투자하고 응용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응용 연구는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 기초 연구는 신약 실패의 전형적인 예로서 자금 지원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의 원형 그래프에서 보면 대부분 응용 분야에서는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방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R&D 성향에 따른 투자 차이를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은 임무제한적 R&D 지원이 기초산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우주, 농업, 보건, 에너지가 그것입니다. 한편 유럽은 일반직 진보형 R&D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이는 응용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유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럽의 역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U 국가들은 최고 수준의 과학 성과에서 세계적 선도 역할을 수행하지만 부를 창출하는 혁신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뒤처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 레느나 라비니 학자들은 과학단지와 교육 및 산업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과학연구 시스템의 취약성과 혁신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듯 유럽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에 대한 강조를 줄이고 프론티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분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대학은 고급 연구에, 기업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지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진적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가장 위험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급진적이고 선구적인 혁신의 원천이기도 하는데요. 즉 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보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혁신 시장을 창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장과 나노기술 산업인데요. 모든 혁신이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신제품이나 프로세스만이 경제성이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컴퓨터가 그것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범용 기술 GPT라고 부릅니다. GPT에는 세 가지 핵심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편성, 두 번째 개선성, 세 번째 혁신성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보편성은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널리 펴진다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 개선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더 좋아지므로 사용자의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은 프로세스와 새로운 제품의 발명 생산을 보다 쉽게 만들어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루탄이라는 학자는 GPT 분야의 6가지 기술 복합체를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미국의 대량 생산 시스템, 항공기술, 우주기술, 정보기술, 인터넷기술, 원자력이 그것입니다. GPT 분야에서는 대규모 장기간의 정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탄은 또한 신기술의 탄생에서 정부 투자가 아주 중요하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없었다면 원자력이 개발되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원자력은
뒤에서 살펴볼 달타라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맨해튼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오펜하이머가 주축이 되어서 원자력 이후 원자포탄이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단순히 혁신이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 공간을 구성하고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초기 연구에 참여하며 즉 민간의 상용화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노 기술의 개발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블랙과 켈러 학자는 1970년대에서 2006년대까지 가장 중요한 88개의 혁신 중에서 무려 77개가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공적 자금 지원 연구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일인데요. 단순히 블루스카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고 중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비전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초기 단계에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산업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약산업과 생명공학 분야가 그것입니다. 먼저 제약산업을 살펴보면 민간 기업인 제약회사들의 R&D 지출 성향이 미투 약물, 즉 응용약물에만 집중적으로 지출이 되었고 신약 분야에는 저조한 지출액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발견된 새로운 분자물질의 3분의 2는 정부기관인 국가지원연구소와 연구기관에서 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점선의 모양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출량은 많아지지만 실선은 신약의 수인데요. 이 실선의 수는 많은 비약적인 수적 급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신약 연구에는 14%만이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초기에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분야를 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정부기관이 MRC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의회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지만 지원한 연구 선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를 비롯한 연구위원회,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국의 보건 관련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MRC의 연구는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하였는데요. 이 개발로 인해서 신약 개발의 3분의 2가량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생물제약 산업에서는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기업 금융인 벤처 캐피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투자와 지출에 의해 주도되고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조니카 툭이라는 학자는 지난 수십 년도간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참여로 미국 생물 제약 산업의 번창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라스와 클라인만 비스코티 학자는 지식 기반 개발을 주저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 바이오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즉 연방연구개발의 대대적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지식경제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경제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촉발된다는 것인데요. 제약회사들이 R&D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 투자를 보완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기관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기관이 국립보건원을 마츠카토는 예를 들어서 파도를 타는 것과 파도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정부 투자를 통해서 더욱 발전해 왔는데요. 지식 기반은 정부가 기초과학에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라도니가 툴룸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생명과학 연구 지출이 2004년에는 총 3,6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이러한 지원금은 매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간 부분인 벤처 캐피탈과 주식시장 투자는 자금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흐름을 타고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만 개의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은 대학, 의과대학, 기타 연구기관에 있는 32만 5천 명의 연구자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흔히들 민간 분야인 벤처 캐피탈이 바이오테크 혁명을 일으킨 공로를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성과를 자주 인용하는데 뒤에 4, 5, 6장을 계속 살펴보면 이 실리콘밸리가 성공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집중력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마츠카토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국가의 투자는 블루스카이 연구를 배경으로 한 기초 연구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민간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공공 부분보다 덜 기업가적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더 혁신을 향한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민간의 위험성과 정부가 생각하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은 확연히 다르고 그러므로 정부가 더 혁신적이고 급진적이면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슈페터주의 경제학에서는 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강한 불확실성과 혁신, 성장, 시장 구조 간의 매우 강력한 피드백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성장의 시스템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 시스템의 정의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 수입, 수정, 확산하는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공공의 민간 부분의 제도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생산, 확산, 사용에 상호작용하는 요소관계 그리고 국가 경계 내에서 위치하거나 그 경계 내에 뿌리를 두는 것을 혁신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R&D의 양이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의 순환과 경제 전반의 확산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혁신 시스템은 것이나 미시가 아닌 매조 관점을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기업 간, 지역 간, 국가 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매조 관점에서는 네트워크는 회사 단위가 아닌 부선 단위이고 고객, 하청업체, 인프라, 공급업체, 역량 또는 연결과 관계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 시스템의 핵심은 혁신 역량의 행위자 네트워크와 그 연결되는 관계 전반에 대해서 분포한다고 보았는데요. 인과관계는 선형적이지 않고 혁신 과정의 특징지는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R&D 지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혁신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는 20세기의 미국의 경제 발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때 대량 생산과 자체 연구 개발의 발전과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체적인 예로 일본과 소련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본의 R&D 분야의 지출은 소련보다 처음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연구 분야가 군사 분야에 집중되었고 일본은 기업의 R&D 분야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업 수준의 R&D를 통한 강력한 통합을 이루었지만 소련은 이러한 연계성이 약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강력한 사용자, 생산자, 하청업체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였지만 소련은 연계가 부족을 하였고
일본은 경영진과 인력을 포함한 기술 수준 혁신을 위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소련은 인센티브가 약하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의 경쟁에 대한 집중적인 경험을 일본은 하였지만 소련은 경쟁 노출이 상대적으로 약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수평적 구조와 유연성이 높은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련보다 일본의 혁신 시스템이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비교를 통해서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만으로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가는 산업 발전 과정을 선도하고 우선순위 분야의 기술 발전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의 발전 국가는 국가가 케인즈주의적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산업 과정을 주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인데요. 계획경제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서 서구를 기술적, 경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었던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그것입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국가가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을 종종 부정함으로써 경제 발전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지식의 최전선에서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기초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분야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를 민간 부분이 할 수 없거나 할 의향이 없는 가장 초기 연구 단계에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험한 새로운 신약 개발이 아닌 응용약물에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함으로써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로를 식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규칙을 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합계, 금융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SBIR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데 기여한 거죠. 네 번째로는 향후 수십 년간 성장을 주도할 분야에 끊임없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노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새로운 혁신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슈페터적 위험과 투기는 혁신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불확실성의 세계를 창구를 하는 대담한 용기이기도 하는데요. 기업가적 위험 감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도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해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 높은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로 관여한 미국의 주요 4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달파의 경우가 있는데요. 달파는 미국의 정부기관으로서 국방부 산하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모토는 실패에 관대하되 방법은 용납이 없는 문화의 파괴적 혁신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가 주축이 된 맨하탄 프로젝트도 이 달파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발전이 되고 향후 원자폭탄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달파의 우주항공 분야를 좀 더 특성화한 분야가 나사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SBIR인데요. SBIR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귀의약분법을 제정하는 건데요. 제약시장 분야의 수익성이 낮아 개발이 꺼려지는 희귀의약품 개발 장려법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NI 국가나노 기술 이니셔티브인데요.
나노기술을 국가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추카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마추카토는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도 기업 가족이고 캐멀펀트라고 하죠. 덩치가 크지만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밀접한 국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